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는 익숙함과 설렘이 공존한다. 100여 년 전 이곳에 세워진 붉은 벽돌 집을 마주한 순간은 설렘의 한도를 넘어선 황홀한 충격이었다. 생소한 거고 처음 보는 그런 건물이다 해서 당시에 주민이나 청주 시민들이 볼 때는 야, 새로운 건물을 보고 야, 이런 집도 있구나. 건축 시작하는 과정이 청주인들에게는 매일같이 뉴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벽돌은 이 지역에 있는 흙을 가지고 빨간 벽돌을 찍고, 그리고 안에 사용되는 목재는 백두산에서 가져 내려오고, 또 지붕은 한국식으로 기와로 얹고, 이런 건축 양식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호감이 가고 얼마나 좋은 모양이었는지 청주인들에게는 굉장히 보기 좋은 랜드마크였죠. 청주에 정착하게 된 외국인 선교사들이 언덕 위에 지은 집 탑동양관. 우리나라의 한옥이 가진 전통적인 품격과 서양의 합리성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건물이었다. 청주의 어떤 건축 문화에 있어서는 획기적이고 아마 아주 파격적인 그런 건축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은 이제 한옥이죠.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나무하고 흙으로 짓게 되는데, 최초로 이제 이 붉은 벽돌 건물로 기본 골격이라든가 이 지붕 구조라든가 내부의 어떤 석가래가 노출되는 이런 구조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히 우리 전형적인 우리 한옥 건축물이 이제 그 절축이 된 거죠. 그래서 완전한 그 서양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전통 한옥도 아니고. 이곳에 청주의 가장 그 당시로서는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죠. 이때부터 청주 사람들은 근대화에 눈을 뜨며 기지개를 켰다. 청주 우암산 줄기 끝자락, 기독교재단 일신학원 안팎에는 양관 6동이 있다. 이곳은 이제 그 청주 지역의 선교 컴파운드라 해가지고 선교 지부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지금 6채 중에 이제 4채가 여기 일신학원 안에 있고요. 이 양관 자체는 이제 뭐 다른 지역도 많이 지어졌고, 우리 한국 내에 여러 채가 지어졌는데, 현재 남아있는 그런 개수로서는 청주가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는 곳이고요. 서울이나 대구나 또 광주보다도 더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어서 이제 현재 보존 가치 높은 것인데, 1906년부터 차례로 짓기 시작한 청주 탑동양관은 청주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최초로 만든 서양식 건물이다. 지어진 시기와 관계없이 북쪽에서부터 차례로 번호를 붙였다. 탑동양관은 건립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건축적 특징을 보이는데, 각 건축 시기마다 서양식 건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제 청주 시내 아주 그 시내 한복판에 양관이 지어지고, 바로 청주 제일교회가 이제 지어지면서 청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그런 시설이었다 이렇게 보겠고, 그리고 교육과 또 기피연관이 되죠. 오늘날 일신학원에 이어지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그리고 의료시설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KBS 청주에 이제 처음 시작한 곳이 이제 양반이었기 때문에 언론기관으로서의 또 역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청주의 근대사를 꿰뚫어 보는 데 있어서는 양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청주 근현대사의 역사에 아주 산시력, 아주 밑바탕이었고 빼놓을 수 없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 근대화의 큰 의미를 차지하는 탑동양관. 양관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세워지게 된 걸까? 서구열강의 이권 다툼이 치열하던 1800년대, 일본은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이 해외와의 국교를 끊었던 기간 17세기부터 19세기, 유일하게 문호를 개방한 무역항 나가사키에는 기독교의 유익과 서양식 건축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조선은 뒤늦게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고립에서 벗어나 문호를 개방했는데 그 시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미지의 나라 조선으로 향했다. 우리가 한국 선교를 볼 때 어떤 면에서 하나 봐야 되냐면은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문이 열린 다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열린 다음에 1884년에 알렌 선교사로부터 그 이듬해 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존 에런, 스크랜턴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오거든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문명 국가에서 훌륭한 대학 또 훌륭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당시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상황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활 수준도 낮고 질병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일념으로 선교하겠다, 전도하겠다,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내가 가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정신으로 건너왔다고 하는 그 생각이 1892년 미국 장로교 소속 민노아 선교사는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조선에 들어왔다. 당시 조선인들이 서구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선교사를 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서양인에게 거부감을 가졌고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 솔루션이 필요했다. 자, 이 나라에 어떻게 곳곳에 복음을 전할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스테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미션 스테이션은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기관에서 복음 전파와 인재 양성 그리고 환자를 치유하는 간접적인 선교법이다. 이것은 그 당시 서양 문화의 배타적인 조선인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에 주요 도시부터 적용됐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면은 서울의 미션 스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주의를 다 전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의 전략 가운데 큰 도시들을 생각을 할 때 당시에 평양이 생각나고 부산이 생각나는 거죠. 그 전주의 스테이션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주 예수병원, 그리고 거기에서 신흥이라는 학교, 기전이라는 학교, 그것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전주의 서문교회, 이런 것이 이제 발돋움이 돼가지고 그 전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체 지역을 또 복음화를 전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모든 도시가 근대화의 새 바람을 몰고 오는 미션 스테이션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호남 지역에 전주가 세워지게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남쪽으로 가서 가장 큰 도시를 생각한 게 나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주를 공략을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강한 유생에 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나주에서 스테이션을 못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목포로 가고 목포에 스테이션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광주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미션 스테이션 도시로 선정되는 첫 번째 조건은 편리한 교통이었다. 하지만 내륙도시 청주를 가려면 산을 여러 개 넘어야 했고 그 이후로 청주는 미션 스테이션 후보에서 일찌감치 제외됐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갈 때에는 육로를 별로 통하지 않아요.
주로 백길, 바닷길을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육로는 위험하거든. 예, 또 뭐 당나귀를 타고 다닌다든지 자전거로 다닌다든지 걸어가야 하는지 그래도 여기 산도적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서 인천에서 이쪽 군산 쪽으로 해서 전주로 한다든지 또는 목포로 해서 광주로 한다든지 다 이렇게 해안가 중심이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자연이 좀 늦었던 이유도 내륙 지역이라 늦게 된 원인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산맥에 둘러싸여 있던 청주는 미션 스테이션 도시로서 늦게 채택됐다. 그 당시에 많은 스테이션이 세워져야 될 곳들이 많이 있고 어디가 효과적이냐 했을 때 청주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신 분이 민노아 선교사님이십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청주를 미션 스테이션 도시로 주장한 이유는 청주인의 높은 향학열 때문이었다. 청주인들은 배움의 뜻을 두고 그 길로 나아가려는 열의가 높았다.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민노아 선교사의 설교를 들은 청주 상인들이 청주로 돌아와 주막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생적인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민노아 선교사는 청주를 찾았고 사역지를 아예 청주로 옮겼다. 청주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청주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졌어요. 그 애정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심성이 북부보다 훨씬 더 이분이 따뜻하고 점잖고 또 깊이도 있고 학식도 있고 배움에 대한 열의도 있고. 청주에 이분이 오게 되면서 청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는 그것이 이분한테는 큰 기쁨이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됐고. 그는 청주를 충북의 미션 스테이션으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터닫기를 시작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에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제 세 가지 목표를 가졌는데 이 뜻이 선교사님들도 항상 그것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연계돼 가지고 지역을 복음화 시킨다. 이제 이런 개념을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선교사님들이 청주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해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거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집이 필요한 게 되죠. 그 집이 필요하니까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땅을 사서 탑동에 그 땅을 다 사가지고 (1904년부터) 이 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이 탑동 언덕을 이제 15차례에 걸쳐서 55,000평 정도 매입을 하셨거든요. 이 시기에 민노아 선교사는 큰 시련을 겪고 있었다. 이 밀러 선교사님에게는 5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둘이 양화진에 묻힙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안나 이 사모님이 참 많은 고통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안나 사모님도 그 아들이 죽은 그 해에 1903년도에 양화진에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러 선교사님에게는 가족의 이 죽음이 정말 큰 아픔이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을 품고 1892년 낯선 조선 땅에 도착한 민노아 선교사 부부. 조선에 온 지 6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나지만 8개월 뒤 아이는 양화진에 묻혔다. 그로부터 3년 뒤 1902년 3월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부부의 곁을 떠났고 1년이 채 안 되어 아이를 떠나보낸 슬픔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다. 이 모든 일을 지켜봐온 조선인들이 물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들의 물음에 민노아 선교사는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 불렀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이제 이런 그 고통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선교사님에게 그 아픔이 참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많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국 성도들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죠. 특별히 이분이 1903년에 그 부인을 잃고 나서의 큰 슬픔은 그의 위로는 청주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청주는 치유의 도시였다. (1907년) 청주 탑동언덕에는 특이한 건물 한 채가 완성됐다. 청주에 처음으로 세워진 양관은 미국인 기부자 이름을 따서 포사이드 기념관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로서는 뭐 상당히 여기가 좀 시내가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언덕 위에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산 아래 이렇게 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건 산 등성 이후에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제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서양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양관 1호 건물이라고 한 포사이드 기념관, 그 건물을 질 때 시민들이 구경을 많이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건물을 아주 거창하게 지니까 날마다 구경꾼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아마 청주 사람뿐 아니라 소문이 나서 지방에서도 멀리서 와서 건물 짓는 거 구경을 했는데, 전통적인 기와 지붕에 내부는 스팀보일러와 벽난로, 수세식변기 등 수입자재를 사용했다. 한식과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던 건물이었다. 민노아 선교사는 포사이드 기념관을 세울 때 특별한 재료를 사용했는데 청주 읍성에서 가져온 벽돌과 감옥 안에 있던 인방제였다. 포사이드 기념관을 지을 때 그때 1905년도에 청주 읍성 안에 있는 원형의 그런 감옥 속 성벽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 해체된 것을 보고 이제 밀러가 이미 알고 있기를 여기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이 피 흘림의 역사적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래서 그 돌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흔쾌히 가져다가 여기 포사이드 기념관의 현관에 돛돌도 3장을 놓았습니다. 디딤돌 앞에서 민노아 선교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 3장을 놓고 매일같이 집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순교의 피 흘림의 그 현장을 밟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늘 기도하면서 여기서 반드시 그 청주를 선교의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 많은 분들을 전도해서
내가 여기 온 이유와 목적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1906년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천가에 수십 채의 가옥이 이제 파괴가 되고 수재민들이 났을 때 200여 명의 수재민이 와서 그걸 개방하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이분들이 이제 피난처로 삼았거든요. 포사이드 기념관은 선교사들만의 주택이 아닌 청주 주민들과 함께 삶을 지탱하는 공간이었으며 이내 충북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다. 그의 간절한 기도대로 청주는 변화하고 있었다. 청주인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귀히 여긴 민노아 선교사는 청주 최초 학교인 광남학교를 인수해 청남학교로 교명을 바꿔 운영했다. 그리고 청주 지역의 동서남북에도 학교를 세웠다. 이제 이분의 포지션은 교육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신학문에 대한 열정이, 배움의 열정이 있었고요. 1893년 도산 안창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설립된 경신학교에서 민노아 선교사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민노아 선교사는 도산 안창호의 결혼식 주례를 섰다. 그래서 여기 내려오시기 전에 서울에서 민노아 학당을 통해서 도산 안창호를 길러내는 그런 교육자셨잖아요. 처음부터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간접 선교 방법으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세운 학교가 청남학교이죠. 지금도 영운동에 있는데 그 학교가 1904년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제 기록에 보면은. 그런데 이 학교는 충북의 최초의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대적인 학교. 이게 근대적인 학교라고 하는 것은 종래 우리 학교는 다 서당 중심이었거든요. 우리 한국은 지식 존중 사회지 않습니까? 글 공부하고 서당 하문하고 했는데 그런 체제를 벗어나서 이제 단순한 한문, 유학 이런 쪽이 아니고 거기 이제 국어도, 산수도, 또 음악도, 체육도, 미술도, 과학도 이런 이제 근대적인 학문을 하는데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한 셈이지요. 여성들의 교육은 여성 선교사들이 맡았다. 그들이 가르친 기독교 사상은 집안에 맞머물던 청주 여성들의 의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제1교회도 1913년에 부인 전도회가 생겨요. 이제 그렇게 부인 전도회 생기는 게 민노아 목사의 도티어사라든지 지금 얘기 나오는 로간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성들 교육을 아주 강조하고 인재를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1913년에 여전도회가 이제 그 당시에 부인 전도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우리 양반 사회이고 남존 여비 또 뭐 여성들에 대한 좀 약간 비하하고 집안 우란에만 있도록 하고 집안에만 있도록 하고 밖에 못 나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이제 부인 전도회를 만들고 전도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의장! 그 회의 방법도 알게 되고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의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 보면은 지금 보통 지금 충북 기독교에서 민노아 목사, 서열도 목사, 부회래선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더
도티라든지 로관 부인이라든지 또는 천미래라든지 그 여성들을 위해서 그 남자가 여성도 가르칠 수 없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더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대로 이제 근대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부인 전도회가 중심이었고 여성들이 그 위상이 높아졌다. 그 정신영어 담당자 책임자가 도티였고 경신학교 담당자가 밀러였어요. 로건 선교사는 한국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다. 53세 나이에 청주로 와서 1919년 숨을 거둘 때까지 10년 동안 충북 지역 선교와 청주 여성들의 근대화를 위해 일했다. 그 로간 선교사님의 숙소에는요 정말 많은 집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분들에게 기도회도 하고 그 도움도 요청하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존도회를 잘 돌보고 부인회를 돌봤던 이 로간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 로간 선교사님한테 영향을 받았던 많은 부인들이 있습니다. 로건 선교사는 청주에서 사역한 10여 년 동안 충북 지역의 선교와 여성 교육에 커다란 공을 세운 여성 선교사였다. 거주하던 집에서도 매주 15시간씩 여러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으며 이곳에 참여한 여성들은 60여 명에 이른다. (1910년) 탑동 언덕에는 양관 세 채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었다. 민노아 기념관은 그 전에 건설한 포사이드 기념관보다 더 실용적으로 지었고 다국적 인부들도 대거 참여했다. (1912년에는) 청주 최초 근대식 병원 양관인 소민병원을 세웠다. 소민병원이 이제 1911, 12년에 이제 완성되어지는데 본래는 선교사들은 이것을 덩컨 기념병원이라고 덩컨스로부터 기부를 받아가지고 병원을 지었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소민병원 이제 소라고 하는 것은 소생시키고 살리고 민은 백성 살린다. 이래서 소민병원이 이제 이 지역의 농촌 사람들의 어른 아픔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좀 언덕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 시장에서 오기가 어려우니까 1917년에 보면은 청주 제일교회 옆에 진료소를 하나 두어요. 그래서 거기 진료하고 중환 환자다. 그러면 이제 또 입원해야겠다 하면은 이곳으로 올려보내는데 그때 벌써 병상에 침대가 20개가 있었다고 하고 수술실도 다 이렇게 갖춰져 있고. 지금 이제 6호관이 소민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병원이 생겼는데 이것이 최초에 어떻게 보면 어떤 서양식의 의료 시설과 이런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또 서양식 의료가 이제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당시에 청주에는 서양식 병원이 없었죠. 그래서 병원 사역을 1907년에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 당시에 우리 영양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높은 봉우리 언덕이었던가 봐. 그래서 이제 오지 못하니까
일부는 소민병원을 제1교회에 있는 곳에 소민병원을 두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이쪽에 양관에 있는 소민병원은 입원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병상 20개를 가지고 있는 입원실로 사용을 하면서 청주에 최초로 근대 병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환자들이 오기가 너무 많아. 거기 치료소 웬만한 데서 미국인 맥클렁 부부의 기부금으로 세워진 노두이 기념관은 소민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사택으로 쓰였다. 사각형의 그 학교 건축의 모습 잘 보여줄 수 있는 사각창들, 아치가 없습니다. 그냥 창을 구축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다른 여태 건축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성격으로 졌지만은 더 많이 들어온 이제 선교사들 때문에 여기를 숙소로 제공하면서 주택으로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강제 출국당한 노두의 원장도 이곳에 거주했다. 일본인들이 이제 선교사들에게 의사면을 주지 않게 해서 일본식의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의사구실을 만들어서 방해했던 그런 사실도 기록에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기고 통과해서 병원을 운영했던 미국인 선교사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한국의 어떤 그 독립을 원하고 또한 태평양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근무했던 의사가 노두이 또는 노위 이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양관 소열도 기념관은 1921년에 지어졌다. 1914년 조선에 발을 디딘 소열도 목사는 청주에서 20년을 헌신하며 수많은 교회를 만들었고 청남 학원교장으로 일하며 교육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그가 신사참배를 반대해 강제 추방을 당할 때까지 살던 소열도 기념관은 양관 가운데 유일하게 매각됐다. 소열도 기념관이 여기 이제 충북노회 운영을 위한 그 목적으로 매각이 돼서 지금은 민간인이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잔디밭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정원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변형된. 그렇지만 이제 원형의 모습은 깨뜨리지 않고 실내에 사용이 편하게 인테리어를 좀 개조한 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관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주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화재 지정 건축물이기 때문에 외관은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양관 불의선 기념관은 1932년에 지어졌다. 선교 도중 전염병에 걸려 29세에 사망한 불의선 선교사를 추모하기 위함이었다. 불의선 선교사는 신장이 안 좋아서 염증이 있어서 많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맡은 구역이 괴산과 보은과 옥천 영동이었어요. 근데 부인이 여보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좀 쉬었다 가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괴산 지역 거쳐서 보은 거쳐서 옥천 거쳐서 영동 마지막 조동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티푸스로 돌아가신 사람이 묵었던 방에서 주무신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분이 한국에 온 지 26에 왔는데 29에 3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저 건물이 32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앞에서 지어진 여타의 다른 양관에 비해서는 훨씬 늦게 지어진 것이고, 공법 자체도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 학교 건축으로서의 이제 사각형 창이 들어졌고, 평화치로해서 이제 미학적으로 구축된 게 없이 아주 실용주의적으로 돼 있고, 중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 대칭형으로 해서 1층, 2층, 3층까지 돼 있고요. 저 건물은 밑에 지하를 둘러싸은 것이 돌이 안 보이고 지금 시멘트 몰탈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시멘트가 널리 보급된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1930년대는 우리나라 건축에서도 시멘트와 콘크리트가 널리 보급되고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보여주고 있고요. 서양식 박공지붕이 특징인 불회선 기념관은 원형이 잘 보존된 아름다운 근대식 건축으로 최근까지도 영화와 드라마 촬영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곳이 이제 이 학교의 주 강의실 되겠습니다. 강의실이고 하나의 큰 홀형으로 해가지고 그 전면과 해서 이렇게 넓게 이제 앉아서 같이 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서 강의자와 이제 강습생 자체가 교통이 아주 잘 될 수 있게끔. 또한 내부는 남녀가 내외했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설계됐다. 이제 요 내일은 이제 이 큰 강의실을 합반할 경우와 분반할 경우를 나눠서 여기 이제 그 칸을 치면 2개의 교실로 다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도로식을 해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서 굉장히 가변적인 그런 역할까지 하면서 교실로도 활용됐던 다락방은 채광을 최대한 확보하는 건축 기법을 사용해 빛을 들였다. 그 공간 높이를 더 확장하게 해서 이제 이 다락방이지만 그래도 양쪽에 충분한 이제 채광이 돼서 여기 공간 밝기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3개의 또 지붕창을 부어가지고 부족한 채광 면적을 확보했다. 이제 이런 채광 면적을 확보한 박공을 만들고 이쪽 마찬가지 박공 만들고 여기도 역시 박공 만들어서 창을 더 내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아예 지붕을 뚫려서 창을 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다락방이지만 다락방에서 이제 교실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탑동 언덕 위에 6동의 양관이 모두 완성됐다. 30년에 걸쳐 지은 집이었다. 선교사들의 주택과 사무실 용도였지만 가난한 아이들과 문맹인 성인들의 배움터로도 쓰였고 선교사들은 모두에게 양관문을 활짝 열어뒀다. 그리고 언덕 아래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터로 나가 복음을 전했다. 전도하는 것은 돌을 깨트리는 것과 같다. 장날 가서 쪽복음을 돌리고 전도지를 돌리는데 자주 가니까 장날마다 가니까 그 술 파는 아줌마가 물을 막 퍼보면서 저놈은 노인네는 죽지도 않고 또 와서 저런 짓을 한다. 술이 안 팔린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요. 그래서 오셔서 재미나게 얘기하면서
효가 있어, 효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는데 우리 그 일반인들이 볼 때는 참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선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한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좀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들은 소외되고 아픈 이들, 배움을 갈망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선사했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줬다. 그 당시 다 일본말로 다 되어지고 할 때에 한글 이걸 지키고 또 보급하는 것은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글 성경 이걸 먼저 한글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글로 성경 다 이제 한글로 거기에다가 이제 한글 운동은 이제 일종의 민족 운동이었어요. 이게 점점 없어지려고 했을 때 기독교가 그걸 지키면서 다시 재생시키고 보급시키는 기능을 한 중요한 객체가 이제 기독교다, 교회다. 일깨워진 자긍심은 일제에 굴하지 않고 우리 문화와 전통을 보호하려는 시민운동으로 이어졌다. 그게 이제 1921년에 일제 그 도청에서 이제 우리 문화유산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때 지금 준에서 있는 그 지역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무덕관을 짓는다 하면서 그걸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 제1교회 청년들, 뭐 김태희를 비해서 청주 청년회 이런 데서 청년들이 그 망설로 살리기 운동을 해요. 이게 이제 함태영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함태영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우리 문화재인데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교회 저쪽 북편에 뽕나무 밭이 있었어요. 거기다 옮겨놓고 청남학교 있으니 청남학교 교실로도 사용하고 청년의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자고 하고서 이제 함태영 목사는 서울에 가서 모금 운동을 하고 이제 민노아 목사 선교부에서 또 돈을 내고 그 당시에 이 시민들도 그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다 이제 이제 그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또한 유서 깊은 교육도시 청주가 과거에 이어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서는 기틀을 마련해줬다. 그리고 이제 세광중고등학교도 거기서 시작이 돼서 나중에 이제 단대로 건물을 새로 쳐서 옮겨가게 되고, 그러니까 교육의 또 산실이었다. 오늘날 청주가 교육도시로서 이렇게 크게 알려지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벽돌을 쌓으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던 선교사들은 하나둘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야기하기를 올 때 다 관을 하나씩 가지고 온대요. 그 말은 여기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뼈를 묻히겠다. 청주에는 그 불의선 선교사님의 묘가 있고 솔타우 선교사님의 딸이 그 묘가 있고, 그리고 나를 청주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청주의 아버지였던 밀러 선교사님이 한평생 청주를 그렇게 섬기다가 그리고 청주에서 목숨을 잃으니까 밀러 선교사님의 묘가 바로 지금 청주에 있게 되는 것이죠. 불의선 선교사 사망 서거 60주년 행사를 할 때 그 아들을 초청했죠.
아버지는 성경상에 뭐 바울이니 뭐 베드로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청주에 와 보니까 아버지를 기념하는 성경학교도 있고 또 아버지 묻혀 있는 묘지도 있고 또 아버지 기념 교회도 있고 실감이 난다 하면서 그 묘지 앞에서 그 현재 탑동 선교사 묘역 앞에서 두뇌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똑똑히 봤죠. 참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때 이야기가 그때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일 세대 선교사들이 떠난 자리는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채웠다. 그리고 탑동양관에서 대한민국의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함께했다. 허일 목사님은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우리 한국 전쟁이 나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셨다가 휴전이 되면서 1953년도죠. 대구로 오셨어요. 대구 오셨다가 보니까 금방 이게 통일이 안 되고 평양을 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청주 선교부에 가서 활동하도록 사역하도록 하라 하는 임명을 받고 현재 지금 양관 건물 문화재로서 제1호라고 하는 저 소열도 목사님 관에 거기서 살으셨어요. 또 그 후에 이제 대를 이어서 스펜서라고 서길모 목사님 오셔서 지금 여기 성서신학원 옆에 바로 있는 건물 거기에서 살으셨는데 그 서길모 목사님이 꽤 오랫동안 여기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또 그 후에 와서 계셨지만은 원요한 선교사님 가까이서 뭐 성서신학원에 강의하실 때 또 각 교회 다니면서 당회장 활동하실 때 그때도 원효원 선교사를 또 만났고 거의 말년에 있었던 도미니 선교사 지금 그 일신여고 강당 옆에 포사이드 기념관이라고 하는 제1호 건물 거기에서 살았죠. 도미니 선교사님도 오랫동안 배웠고 또 마지막으로 1968년도에 청주 선교부가 이제 마지막 문을 닫을 때 여기 어라복 올코트라고 어라복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서신학원 원장으로 마지막 계셨죠. 추운 겨울은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 견딜만하다. 청주 탑동언덕 양관 안에서 신학문을 배우던 소녀는 가슴속 품은 꿈을 차곡차곡 키워나갔다. 그리고 훌쩍 성장해 세상 밖으로 나갔다. 한국 기독교에 큰 획을 긋게 하는 데 영향을 줬었던 그 안광국 목사님이라든지 또 박종렬 목사님도 여기 총회장 했는데 그 박종렬 목사님은 이제 청남학교 민노아 목사 그 세웠던 청남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가가지고 충목교회인가 하면서 크게 교계에 영향을 미친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얼른 또 한 분 생각나는 게 배민수 목사도 그래요. 이제 농촌 운동을 많이 하고 했는데 숭실하고 미국에서 가서 공부하고 이게 민노아 목사님이 다 뒤에 서포트를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그 성경 학원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일꾼들이 또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 청주 탑동양관은 충북 기독교 부흥의 진원지가 됐다. 그러니까 이쪽 충북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 닉네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주 선교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현재까지 청주의 미션스쿨인 일신여자고등학교에서
교목실, 상담실, 동아리실 등으로 사용되고 탑동양관은 재학생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먼저 저희 양관은 보기에도 너무 예뻐서 마음 심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또 좋기도 한데, 그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고민 상담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100년) 된 건물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친구들과 같이 노는 시간이 되게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일신여고 안에 있는 이 양관의 역사와 더불어서 참 많은 따뜻한 정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우리 학생들이 상담도 하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꿈꿔 나가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귀한 그 가치를 나누는, 그런 가치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또 양관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답게, 그리고 그 존재의 영향력이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선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탑동 양관을 통해 청주는 빠르게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충북을 대표하는 도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됐다. 종교사적인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사적인 의미, 그리고 근현대의 어떤 생활 문화의 변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 청주 역사에서 근대사 전개 과정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청주시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1909년에 도청 소재지가 청주로 옮겨오거든요. 충주에서 청주로 옮겨오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교육을 이제 출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근대 문화에 기여한 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건물들은 역사적으로 존치하고, 그리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역사성을 지니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암울한 시대 선교사들이 놓았던 근대화의 디딤돌 청주 탑동양관. 이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보존하고 전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그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남겨서 보존한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요새 새삼 느끼는데, 우선은 기록으로 남겨서 책자로 출판하는 일, 이 출판이 돼야 그 내용이 후세들에게 잘 전수가 되지 않겠느냐. 근대 문화유산이니까, 이 지역의 문화유산이니까 그걸 잘 보존하면서 후대 사람들도 한국이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근대로 해서 현대로 와서 오늘의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되도록 전 도민들이, 시민 도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충북이 근대화하고 청주시가 근대화하고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이런 문화유산을 후세들에게 잘 남겨서 보존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등재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진정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활용면입니다. 이것은 잘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충분히 역사 기념 자료로서 또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항상 볼 수 있는 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건에 충분히 충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해서 잘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암울한 시대의 모습을 드러낸 청주 탑동양관은 청주 지역의 근현대사를 여는 창이자 희망의 보고였다.
첫째는 이제 종교사적인 뭐 의미가 당연히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시설 그리고 또 청주 KBS의 어떤 산실 역할, 그리고 이와 이제 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제 청주 제일교회가 되겠는데, 해방 이후에는 이 청주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운동과 민주화운동 역할도 했던 그런 양반이야말로 우리 청주의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아주 기본적인 바탕에 있는 그런 역사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교 정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만은 지금도 본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후세들에게 계승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년 전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된 청주 탑동양관. 지금도 붉은 양관은 탑동언덕 위에서 청주를 바라보고 있다.